그냥 심플해요. 이 작품 그냥 그 무한도전에서 특집으로 한 돈가방을 훔쳐라 했잖아요. 그냥 그거예요. 돈이다 해가지고 그냥 인물들 다 달라붙어가지고 내 거야 이씨 이러면서 그냥 그거예요. 이 영화 뭐 없어요. 네, 제가 오늘 보고 온 영화는 11월 21일에 개봉한 영화 프로젝트 Y입니다. 이 프로젝트 Y 같은 경우는 이제 이환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요. 출연하는 배우로는 한소희, 전종서, 김신록, 정영주, 이재균, 유아, 그리고 김성철 등의 배우가 출연했습니다. 줄거리를 설명을 드릴게요.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은 윤미선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미선은 이제 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 돈을 모아서 그 꽃집을 인수했어요. 심지어 최근에는 7억 원 전세로 빌라에 입주까지 합니다. 요즘 집 구하기가 진짜 쉽지 않은데 아주 부럽죠. 이 미선에게는 이도경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미선과 도경은 같은 집에 사는 친구이자 사실상 거의 가족 같은 그런 사이입니다. 완전 베스트 프렌드죠. 어느 날 밤에 꽃집 마감을 마치고 이 미선이 퇴근을 해요. 퇴근을 한 미선을 도경이 차에 태워서 어디론가 데려가는데요. 도경이 미선을 태우고 어딜 가느냐? 바로 유흥업소입니다. 사실 미선은 꽃집 알바, 그리고 이제는 꽃집 사장이기 이전에 유흥업소의 에이스였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 꽃집을 인수하고 돈을 모아서 빌라에까지 들어간 겁니다. 미선의 친구인 도경도 평범한 사람은 아니에요. 불법 운송 영업, 이른바 콜뛰기라는 걸 하고 있는데 저도 이 영화에서 콜뛰기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유흥업소 종사자 전용 콜택시 같은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둘은 평범한 삶을 살 준비를 해요. 유흥업소랑 콜뛰기 같은 거 이제 그만하고 우리도 좀 평범하게 살아보자. 그리고 미선도 이제 나 돈 다 모아가지고 내가 알바하던 꽃집도 인수했고 내가 살 집도 구했으니까 이제 이 일을 할 필요 없어. 나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미선이 출근을 하니까 유흥업소 사장이 바뀌었대요. 필리핀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로 큰 돈을 벌어서 요즘 주변에 있는 유흥업소들을 인수 중인 토 사장이라는 사람이 유흥업소의 새로운 사장이 됐다고 합니다. 이 토 사장은 성격이 굉장히 더러워요. 일단 누군가가 자기 몸이나 물건에 손대는 걸 아주 싫어하고 좀 강박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런 인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새로운 사장이 됐으니까 여기서 일하는 그런 유흥업소 종사자 중에 한 명이 사장님 잘 부탁드려요 이러면서 어깨에 손을 한번 이렇게 살짝 댔어. 그때 아주 개정색을 합니다. 그런 캐릭터다. 그리고 이제 석구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얘는 몰라요. 그냥 양아치야. 근데 이제 얘가 미선한테 큰 건을 제안합니다. 근데 미선에게는 토사장이든 석구든 알바 아니죠. 왜냐면 나는 내일부터 꽃집 사장으로 새 삶을 시작할 거니까. 근데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미선이 같은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서 실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빌라 계약을 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게 전세 사기였고 심지어 중개를 맡았던 그 서 실장은 죽었어요. 결국 미선의 7억 원이 그대로 증발합니다. 도경이 이 소식을 듣고 안타까울 거 아니에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거의 가족 같은 친구가 유흥업소에서 일해서 번 돈으로 어렵게 전셋집을 구했는데 그 돈이 그대로 증발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얘가 어떡하냐면 이 미선과 도경이 가지고 있는 돈을 싹싹 긁어 모아서 불법 스포츠 토토에 걸어버려요. 이게 대체 뭔 짓인가 싶지만 이게 나름 자기 딴에는 그래도 꽤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왜냐면 도경이 콜뛰기라는 걸 한다고 했잖아요. 얘가 콜뛰기를 하다가 우연히 이 토사장과 한 농구팀 감독이 승부조작 거래를 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토쟁이죠, 토쟁이. 토사장이고 토쟁이인 거죠. 도경은 자기가 들었던 그 정보 그대로 베팅을 한 거예요. 아니, 토토를 운영하는 사람이 승부조작을 했는데 그럼 무조건이지 하고 거기에 베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경기는 정확히 이 도경이 베팅한 대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돈을 엄청 많이 번 거죠. 하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죠? 도경이 베팅을 하고 결국 돈을 딴 이 불법 토토 사이트가 먹튀를 합니다. 그래서 미선과 도경은
남은 돈까지 모두 잃게 돼요. 깡통을 쳤다. 그래서 미선은 다시 유흥업소로 돌아가고, 그리고 아까 석구가 와서 큰 건을 제안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미선이 나 내일부터 꽃집 사장할 건데 뭔 소리야 이러고 무시했지만, 이제는 그냥 그지가 됐기 때문에 이 석구가 제안했던 그 큰 건까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 큰 건이 뭔지 영화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굳이 말은 안 할게요. 그냥 이런 표현 하긴 좀 죄송하지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둘. 그러다가 이제 도경이 우연히 석구랑 남자 호스트 있잖아요. 호스트바에서 일하는 남자 호스트의 대화를 엿듣게 되는데, 이 토사장의 아내가 이 남자 호스트의 손님이고, 그리고 그 아내 말로는 토사장이 어딘가에 7억 원의 비자금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석구랑 그 남자 호스트는 토사장의 아내를 이용해서 비자금의 위치를 알아내고, 그리고 그 돈을 훔칠 계획을 세워요. 그걸 이 도경이가 들은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들은 도경이는 미선과 함께 선수를 치기로 합니다. 이 미선이가 정체를 숨기고 뭐 가면 같은 걸 쓰거든요. 토사장한테 접근을 해서 비자금의 위치를 알아내고 석구보다 먼저 돈을 훔쳐내자라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계획을 실제로 실행해요. 그리고 비자금의 위치까지 알아냅니다. 그 비자금이 어디 있었냐? 이 토사장이 소유하고 있는 사설 묘지가 있었어요. 거기 어딘가에 묻혀 있는 거야. 이 7억 원이라는 돈이. 그래서 이 둘은 묘지를 파헤치기 시작하고 가방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정말 5만 원짜리 현금 다발로 된 현금 7억이 진짜 들어있었던 거죠. 그런데 가방 아래 뭔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좀 더 땅을 파보니까 금괴가 가득 든 상자까지 나옵니다. 잭팟이 터진 거죠. 그래서 현금과 금괴를 다 챙겨요. 왜냐면 이 비자금의 위치를 알아내다가 그 서실장한테 미선이가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했잖아요. 서실장이라는 사람은 죽었고 그 배후에 토사장이 있다는 것까지 알게 돼요. 그래서 일종의 복수 같은 개념으로 그냥 그 돈을 다 챙긴 겁니다. 그쵸, 완전 개탄 거죠. 물론 그 배후에 토사장이 있다는 걸 몰랐어도 얘네는 훔쳤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토사장의 비자금인 현금 7억이랑 금괴까지 싹 다 털었다. 얘네는 뭐 개탔죠,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 비자금을 통째로 털린 토사장은 당연히 개빡치죠. 이 토사장 밑에 황소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얘는 그냥 사람 패고 사람 고문하고 사람 죽이는, 토사장이 시키는 그런 더러운 일들을 맡아서 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이 토사장이 황소를 시켜서 자기 아내를 시작으로, 왜냐면은 자기 아내가 석구랑 그 남자 호스트한테 정보 흘렸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기 아내를 시작으로 이 비자금을 훔친 범인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 프로젝트 Y는 유흥가에서 살아온 미선과 도경이 토사장의 돈과 금괴를 훔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룬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어떻게 봤냐? 프로젝트 Y. 사실 그냥 할 말이 없어요. 제 입장에서 이게 최악의 상황인데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한번 쥐어 짜보자면은 일단 미리 전제를 하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새로운 게 거의 없어요. 프로젝트 Y는 새로움이 X다. 이 작품에는 새로운 게 거의 없습니다. 특히 그 스토리 전개 방식에서 그냥 전형적인 한국 범죄 액션 느와르예요. 근데 이 영화의 스토리를 이제 한 줄로 요약하면은 그냥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이 영화의 스토리의 전부예요. 사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동일 장르의 다른 한국 작품들을 생각해보면은 대단히 새로운 서사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과욕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사실 이 장르의 작품들이 거의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가지고 뭐 와, 여기서 대단한 스토리, 새로운 스토리가 나올 거야 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과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 작품은 지나치게 평이한 수준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10년, 20년 전에 개봉했어도 전혀 위화감이 없었을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장르의 반복되는 전개 방식에 이미 염증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저는 그렇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범죄 액션 느와르 장르의 영화들이 계속 나오고 또 일부는 흥행에 성공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장르의 작품들은 왜 계속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 간헐적으로 성공을 할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일부 작품들을 제외하면 어느 정도 관객들이 포기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 장르의 작품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스토리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포기해요. 아, 어차피 스토리는 거기서 거기겠구나. 이거를 그냥 깔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장르에서 도대체 남는 게 뭐냐? 스토리에 대한 기대를 안 하면 이 장르의 작품들에서 남는 매력은 뭐냐? 라고 하면은 저는 딱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이겁니다. 캐릭터랑 때깔. 이 한국 범죄 액션 느와르 장르의 작품들에는 이제 캐릭터랑 때깔밖에 안 남은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큰 셀링 포인트이자 어떤 관전 포인트가 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 Y의 캐릭터랑 때깔은 과연 어떨까?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겠죠. 이거랑 관련해서 일단 좋았던 점은 배우의 연기. 배우의 연기는 좋았어요. 이 작품의 때깔은 위태롭지만 강하고 퇴폐적이지만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주려고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시도 자체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 배우의 연기가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건 한소희, 전종서, 김성철 이 세 명의 주연 배우들의 연기가 기억에 남고, 그리고 이제 이 작품에 김신록 배우가 등장합니다. 이분이 무슨 가영인가 하는 캐릭터로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이 황소를 맡은 정영주 배우, 이 5명이 저는 기억에는 가장 남는데, 특히 이 정영주 배우가 연기한 황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인 여성 캐릭터예요. 물론 이런 캐릭터 설정에 비하면 액션 자체가 대단히 화려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뭔가 외형적인 이미지나 아니면 연기력만으로 이 작품의 무게감을 만들어냈다는 점은 분명히 인상적이긴 했습니다. 왜냐면 이 캐릭터가 삭발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포스가 있긴 합니다. 아, 유아의 연기요. 거슬리는 지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분량이 워낙 적어요. 그래서 왈가왈부하긴 어렵다. 그리고 되게 강렬한 어떤 씬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뭐 딱히 문제적으로 느껴지진 않았다. 근데 물론 이 배우들이 기존에 쌓아온 이미지의 연장선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전 작품에서 연기했던 캐릭터의 확장된 버전으로 느껴지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캐스팅도 작품의 일부니까 그걸 굳이 단점으로 지적하진 않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문제는 후반부로 갈수록 이 영화의 거의 유일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캐릭터랑 때깔이 급속도로 붕괴된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파워 밸런스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윤미선 이도경과 토사장의 대립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두 세력의 힘의 균형을 끝까지 비슷하게 유지를 시켜줘야겠죠? 예를 들면은 범죄도시 시리즈 같은 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쪽에는 마동석이 연기하는 마석도가 있고 반대편에는 강력한 빌런이 있죠. 마동석이 연기하는 그 마석도 같은 경우에는 존재 자체가 설득력이에요. 그냥 외형이랑 액션 스타일만 봐도 아, 한 대 맞으면 골로 가겠구나, 이게 그냥 바로 느낌이 오잖아요. 이 캐릭터의 강함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인물이죠. 사실 그게 마동석 배우의 장점이라고도 생각하고. 하지만 이 영화가 긴장감을 유지하려면 마석도만 강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편도 그만큼 위협적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범죄도시 같은 경우에는 빌런 쪽에 잔혹한 장면을 몰아줘요. 잔혹하고 잔인한 행동을 계속하게끔 만들어서 어느 정도 파워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이 파워 밸런스라는 게 뭐 구체적인 수치, 무슨 드래곤볼 마냥 전투력 몇입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관객이 체감하기에 주인공 쪽이 이 정도 세면은 빌런 쪽도 요 정도는 맞춰줘야지, 아니면 빌런이 요 정도 세면 주인공 쪽은 요 정도는 맞춰줘야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장르에서, 한국의 범죄 액션 느와르 장르에서, 뭐 한국뿐만 아니죠 사실. 자, 그러면 다시 프로젝트 Y로 돌아와서 토사장이 최종 빌런이고 황소가 중간 빌런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문제는 이 영화에서 토사장보다 황소가 훨씬 강해 보인다는 겁니다. 얘가 중간 보스고 얘가 최종 보스인데 얘가 더 세 보여요. 이게 문제다. 이 윤미선과 이도경을 추적을 할 거 아니에요, 토사장이. 그 과정에서 직접 사람을 패고 죽이고 고문하고 하는 건 전부 황소가 하거든요. 그쵸, 예고편에서도 황소가 더 세게 나오잖아요. 아, 그렇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예고편. 하지만 실제는 반대다. 이 윤미성과 이도경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황소가 하는 역할이 훨씬 큽니다. 토사장이 하는 건 혼자서 런닝머신 달리는 거랑 덤벨 컬 하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황소라는 인물이 이 작품에서 퇴장하는 순간, 아무래도 중간 보스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퇴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영화의 긴장감이 사라집니다. 물론 설정상 이 윤미성과 이도경이 평범한 여성이고
뭐 운동선수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토사장이 남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물리적 대결이 만약에 벌어진다고 치면은 이 토사장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아무리 2대 1이더라도 물리적인 힘의 차이가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아 그래 밸런스가 맞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지점이 이 영화가 빠진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최종 빌런인 토사장이 그냥 운동 열심히 하는 일반인 남성이 되는 순간 이 작품의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윤미성과 이도경도 그냥 강제로 평범한 수준에 묶여버려요. 얘는 만약에 운동 잘하는 일반인이야. 근데 얘네가 만약에 막 프로 선수야. 막 얘 UFC 출신이야. 이러면 밸런스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토사장 수준으로 이 주인공 두 명도 다운그레이드 시켜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과 이 주연 캐릭터 두 명의 매력이 후반으로 갈수록 급격히 떨어집니다. 물론 이 구도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럴 거였다면 스토리를 이렇게까지 기존 느와르의 공식을 답습하는 방식으로 가져가서는 안 됐다고 생각해요. 이렇게까지 어떤 올드한 방식의 스토리를 사용해서는 안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 윤미선과 이도경한테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가 충분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도경 같은 경우에는 콜뛰기라는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운전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운전을 잘해 라는 설정이 있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 얘가 보여주는 건 엑셀 세게 밟기랑 주차 잘하기밖에 없어. 뭐 현실성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이 영화의 장점이 캐릭터랑 때깔이 유일한데 그 장점에 스스로 한계를 두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영화 프로젝트 Y는 같은 장르의 다른 작품들, 이 한국의 범죄 액션 느와르 장르의 작품들에서 보여준 그 스토리 공식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 캐릭터랑 때깔밖에 없는데 그 장점마저도 이 영화가 스스로 제한을 걸어버려요. 한국에서 거의 없는 여성 버디물이라는 거, 그리고 사실 기존의 이 느와르 장르가 남성 중심의 캐릭터로 이루어져 있는 건 사실이니까 거기에서 이 여성 중심의 어떤 서사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거에서 의미를 찾을 수도 있겠죠. 근데 결국에 기존 느와르에서 그냥 남성 캐릭터를 여성으로 바꾼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그걸 이 작품의 강점으로 보기에는 저는 나머지 요소들이 너무 전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럴 의도로 기획한 거였다면 이렇게까지 전형적인 설정과 전형적인 내용으로 가선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개인적으로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영화가 자충수를 두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본 어떤 느와르 영화의 스킨을 갈아 끼운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킬탐용이요? 저는 킬링타임용으로도 아쉽다고 생각해요. 많이 별로였냐고요? 솔직하게 말하면 별로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라면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 나오는 주연 배우, 한소희 배우라거나 전종서 배우라거나 아니면은 뭐 김성철 배우라거나 그 외에 등장하는 출연진들의 팬이다. 그러면 그나마 킬링타임용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이 영화의 어떤 때깔, 어떤 장면도 전종서 배우랑 한소희 배우가 살짝 걸크러쉬 느낌이 있잖아요. 걸크러쉬 이미지가. 가끔 광고를 보면은 이 배우 두 분이 그런 이미지로 등장하는 그런 광고들이 있거든요. 그냥 그런 광고 보는 느낌이었어요. 이 영화의 때깔이. 그래서 그것도 막 그렇게 새롭게 느껴지진 않았다. 그리고 특히 전종서 배우 같은 경우는 전에 발레리나라는 영화를 찍었기 때문에 넷플릭스에서 그쵸 이미 그런 이미지로 작품 찍은 것도 있고요. 마이네임도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뭐 좋긴 했는데 새롭다고 보긴 어렵고 그래서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사실 새로운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떡볶이인데 급식 떡볶이 아세요? 내가 떡볶이를 좋아해. 근데 떡볶이가 종류가 진짜 많잖아요. 뭐 엽떡도 있고 그리고 신전 떡볶이도 있고 떡볶이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그냥 개인이 하는 그런 떡볶이 집들도 떡볶이 집마다 그 맛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급식 떡볶이는 맛이 다 똑같아요. 어느 학교에 가서 급식 떡볶이를 먹든 떡볶이 맛은 똑같아. 급식 떡볶이는. 요 작품이 그런 느낌이에요. 이 떡볶이 나 중학교 때 먹었던 건데 내가 중학교 때 떡볶이 급식에서 나올 때마다 먹었어. 고등학교 올라가서 새로운 학교 와가지고 떡볶이를 또 먹었는데 중학교 때 먹었던 거랑 맛이 똑같네? 급식 떡볶이를 추천해주긴 어렵죠. 주변에 떡볶이 맛있는 거 있어? 라고 할 때 급식 떡볶이 어때? 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죠.
근데 만약에 주변에 진짜 떡볶이를 너무 좋아하는 애가 있어. 그러면은 급식 떡볶이라도 먹어라라고 얘기하는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등장하는 그 주연 배우들의 팬이야. 그러면은 건질 장면들이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있어요. 장면적으로. 너무 예쁘고 잘생기게 나오는 장면들은 많아요. 하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이 작품을 킬링타임용 영화로 추천을 한다? 저는 그렇게 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심지어 뭐 장르가 로맨스 같은 것도 아니고 완전 액션 느와르인데 캐릭터들이 다 매력이 없냐? 배우가 매력이 있어서 캐릭터도 매력 있어 보인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작품에 진짜 캐릭터의 힘이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리고 물론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은 아니지만 잔인한 장면이 꽤 있거든요. 그 잔인한 장면들을 통해서 사실 그 황소라는 캐릭터의 캐릭터성을 빌드업 하는데 효과적이었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렇게까지 잔인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 독전 같은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의 좋았던 점은 되게 스타일리시하다는 거잖아요. 인물과 인물이 서로 대립하는 양상이나 그런 걸 되게 다양하게 가져갔다고 생각해요. 그냥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 다음 전투,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 다음 전투 이런 방식이 아니라 뭔가 다양하게 서로 대립하잖아요. 그쵸, 김선생 뭐 등에다가 토치로 대동 여지도를 만들어준다거나 뭔가 그런 그 느와르 특유의 참신함이 있잖아요. 야, 어떻게 사람을 죽여야 기상천외하게 때깔 좋게 스타일리시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뭔가 이런 고민들이 엿보이잖아요, 그 작품. 때깔 좋은 느와르라는 게 뭔가 그런 느낌이잖아요. 와, 어떻게 사람을 죽여야 보는 사람들이 아주 짜릿한 감정을 느끼고 새로움을 느끼게 인물을 죽여볼까? 뭔가 이런 고민들이 엿보이잖아요, 느와르는. 근데 이 영화도 그런 게 없진 않은데 근데 너무 임팩트가 없다. 이 작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 한소희 배우와 전종서 배우가 걸어가는 장면.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게 가장 임팩트가 있어. 이 둘이 그냥 걷는 것. 그것이 이 작품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장면이다. 런웨이가 제일 좋았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느와르를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보시긴 했을 거 아니에요. 본 적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최근에 나온 것들일수록 변주를 주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독전에서는 그래서 김 선생이 누구야? 이런 어떤 의문 포인트를 숨겨 놓는다거나, 그리고 뭐 아니면 느와르 중에 뭐가 있어. 뭐 신세계라고 칩시다. 그러면 막 누가 누구를 배신할까? 아니면 누가 누구의 의리를 계속 지킬까? 뭐 이런 것들을 어떤 관전 포인트처럼 넣어놓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아무것도 없어요. 순정. 그 느와르의 원형. 와, 이 세상에 처음 나온 느와르 영화가 있다면 이런 스토리 구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 아주 퓨어한 스토리 전개. 좋게 말해주면 순수합니다. 스토리 전개가. 그쵸. 하지만 아쉬운 건 지금은 2026년이라는 거죠. 근데 안전함으로 가려고 했다고 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잖아요, 제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로 달리는 건 안전하죠. 근데 고속도로에서 30km로 달리면 죽겠다는 거거든요? 이 영화는 계속 30km로만 달려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싶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잘못된 것 같고, 람보르기니를 타고 있는데 30km로 계속 달리는 느낌. 아니, 밟을 수 있잖아. 왜 30km로 달리고 있는 거야? 여기 뭐 어린이 보호구역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람보르기니 타고 페라리 타고 왜 30km로 달리고 있는 거야? 이해를 못하겠네? 그런가? 내 차를 천천히 봐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건가?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이 이 영화를 안 보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람보르기니 밖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에 람보르기니가 천천히 달리고 있는 걸 보면은 저 람보르기니 멋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 람보르기니를 탄 겁니다. 근데 얘가 30km로만 달려. 이걸 타본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뭐지? 이런 거죠. 조금만 심하게 말해도 될까요? 참을까요? 조금만 심하게 말하면 이 영화에서 좋았던 장면이 이 주연 배우 둘이 걸어다니는 장면, 뭐 그런 장면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 작품이 지금 예고편 이상의 가치를 하는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드네요. 예고편만 봐도 충분한 것 같은데.